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방에서 꽃집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남편부터 시모 그리고 시누이까지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골고루 사이다 복수를 하고 이혼을 했는데요. 제가 그 세 사람 모두에게 복수를 하게 된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제가 어떻게 그 세 인간에게 어떤 복수를 했는지까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해 볼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저는 공무원, 남편은 중견기업 과장이었죠.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고 외동딸인 저와는 달리 시댁엔 남편이 어릴 때 이혼하고 혼자 계시는 시모와 결혼을 앞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결혼 초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댁과 친정이 비슷한 거리에 있었기에 시댁에 한 번 다녀오면 그 다음엔 친정에 다녀오곤 했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의 집안에 갈 때면 조금의 어색함과 불편함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문이 꺼려지는 것까진 아니었죠. 남편과 저의 사이도 괜찮았어요. 제가 식사를 차리면 남편이 뒷정리를 하고 제가 청소를 하면 남편은 쓰레기를 버리곤 했죠. 누구 한 명이 더 하는 것이 아닌 서로 각자의 직장에서 고생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선에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저희의 모습이 만족스러웠고 또한 이성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갈등은 빠르게 찾아왔어요. 바로 첫 명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하고 시댁에 가긴 했었지만 명절에 시댁에 방문하는 것은 또 처음이라 들뜨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모든 감정이 한 가지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의문이었어요. 시모는 제가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일을 시키더라고요. 들어오지 말고 다시 나가서 창 좀 봐와. 뭐 사야 할지는 문자로 보내줄게. 네? 장이요? 저 혼자요? 그래, 혼자. 우리 아들은 좀 쉬어야 할 거 아니야. 얼른 출발해. 빨리 창 봐야 차례상 준비할 거 아니야. 시모의 닭달에 혼자 시댁을 나서면서도 그 많은 재료를 사서 낑낑거리며 혼자 시댁으로 돌아가면서도 의문이었습니다. 왜 나 혼자만 이러고 있을까? 다른 며느리들도 다 이런 것일까 하는 의문들이요. 그리고 시댁에 들어서서는 이런 의문을 떠올릴 틈도 없더군요. 시모는 제가 끙끙거리며 들어오는 것을 힐끔 보고는 다시 닥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사왔으면 얼른 주방에 가서 재료 다듬고 만들어. 서둘러야 저녁 전까지 끝낼 거 아니야. 저녁상은 칼칼한 국물에 생선 좀 굽고 갈비찜 정도만 해. 배달 음식 시키는 것도 아니고 참 쉽게도 말하더라고요.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평소 시댁에 왔을 때 저만 일을 시키는 분위기였다면 어느 정도 각오를 했을 터라 그 정도로 그 상황이 당황스럽지 않았을 텐데 구전 방문까지만 해도 그 정도로 일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었던 터라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심지어 시모와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의 눈을 아예 피해버리더라고요. 마치 우리 엄마가 하라잖아.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는 표정으로 말이에요. 어느새 의문은 분노로 바뀌었고 차례상을 준비하고 저녁상까지 차리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이 상을 뒤집어 엎고 나가야 하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더라고요. 첫 명절에 그것도 시댁을 뒤집어 엎은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정도 일을 끝내고 나서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끙끙거리며 소파에 가서 앉았죠. 그랬더니 시모가 곧장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뒷정리는 대충 해놓고 나와서 앉는 거니?
일 좀 했다고 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앓는 소리는 왜 그렇게 내는 거야? 아, 내가 이런 말까지 하진 않으려고 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는 주방에 콕 박혀서 거실에 나오지도 못했어. 시모의 말이 끝나자마자 신우이는 킥킥거리며 웃었고 남편은 갑자기 너무 피곤하다며 방으로 도망치듯 자리를 피해버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았던 명절을 보내고 집에 돌아가는 길. 남편에게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화도 낼 힘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저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온 건 놀랍게도 남편이었습니다. 힘이 없어 창문에 머리를 박고 온몸이 아파 끙끙 앓고 있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슬리게 왜 계속 앓는 소리를 내는 거야? 일해봤자 얼마나 했다고. 당신 어디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온종일 이리저리 뛰며 혼자 고생 다 본 사람이 저딴 식으로 말하니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 순간 없던 힘도 생겨나며 저는 남편을 향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게 오늘 나 혼자 고생하는 걸 다 본 사람이 할 말이야?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일을 나 혼자 다 하게 만든 당신 집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 며느리가 봉도 아니고 쉬지도 못하게 하는 심보는 뭐 하는 심보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갑자기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냐고. 원래 며느리가 그런 거지. 우리 할머니는 우리 엄마한테 더 했어. 그리고 우리 엄마는 우는 소리 한 번 없이 잘만 하던데 그냥 당신이 너무 약한 거야. 내 보기엔 별로 힘들지도 않아 보이던데. 아, 그래? 그 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지? 후회할 게 뭐 있어? 그까지 차례상 차리는 게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다고? 당신이 엄살이 너무 심한 거라니까? 남편은 끝까지 저를 이해하기는커녕 약 올리듯 큰 소리를 치더군요. 눈눈 이라고 이건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힘듦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명절마다 저만 고생하고 남편은 방관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친정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남편과 친정에 갈 예정이니 남편에게 차례상과 똑같이 혼자 차리게 하고 저녁상까지 남편 혼자 차리게 하라고요. 물론 뒷정리까지도 말이에요. 아빠는 길게 묻지도 않고 알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날 남편에게 지옥문이 열렸죠. 남편은 평소처럼 친정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지만 그건 아주 잠시였습니다. 남편이 앉자마자 아빠는 남편을 끌고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박서방, 우리 와이프가 지금 몸살이 걸려서 누워있어. 우리 딸도 시댁에서 고생을 했을 테니 오늘은 우리들이 실력 발휘 좀 하자고. 그렇게 남편을 끌고 들어간 아빠는 가만히 앉아 남편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만든 전들이 쌓여가고 생선도 종류별로 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녁상에 갈비찜까지 내놓고서야 남편은 넉넉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또 지켜볼 아빠가 아니었어요. 어느새 또 남편 곁으로 다가와 다그치기 시작하더군요. 박서방, 많이 힘들지? 내가 그 마음 다 알아. 그런데 쉴 때 쉬더라도 주방 뒷정리는 다 해놓고 쉬어야 하지 않겠어? 얼른 가서 뒷정리해놓고 와서 쉬어. 결국 뒷정리도 남편이 다 하게 되었고 저와 마찬가지로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남편이 끙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몸살 날 것 같아. 장인어른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데 백년 손님을 그렇게 부려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당신도 그래. 어떻게 주방에 한 번을 안 오냐? 우리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 계실 때 그것보다 더 많이 했었어. 저녁상뿐이겠어? 그 다음날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상도 차리고 웃으셨던 분이야. 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던데 뭘 힘들대? 당신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의 투덜거림에 저는 남편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제야 본인이 저에게 한 말이 떠오르는 듯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화가 나도 어쩌겠어요? 본인이 한 말이 있는데 입 다물고 있는 수밖에요. 이처럼 명절만 지나고 나면 부부 사이의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풀렸고 몇 번의 고비를 넘기며 서로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고쳐나갔습니다. 시모는 물론 아들이 나서는 꼴이 보기 싫은 듯 했지만 한번 큰 고생을 한 남편이 완강하게 돕겠다고 하니 말리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명절에 큰 산을 넘고 난 후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늘 같은 일상을 보내는 것이 지겨운 게 아닌 평화롭다고 느낄 때쯤이었죠. 유난히 일찍 일어난 주말 아침 혼자 운동 겸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1층 우편함에 언제 왔는지도 모를 고지서가 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 남편의 카드값 연체 고지서였어요. 중견기업 과장의 연봉이 적은 것도 아닌데 연체라니. 그것도 고지서까지 올 정도라니.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금액은 1,000만 원이 가까운 금액으로 거의 보름을 넘게 연체를 했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집으로 올라가는 내내 5만 가지 상상을 다 했습니다.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워 고지서를 던졌습니다. 도대체 이거 뭔데? 1,000만 원 가까이 연체됐던데? 도대체 어디다가 쓴 거야? 도대체 뭐라고 다니는 건데? 처음엔 단잠을 깨운 것에 짜증을 내던 남편도 고지서를 발견하곤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머리를 굴리는 듯 했지만 마땅한 변명거리가 없는 것인지 사실대로 털어놓더군요. 그게 사실은 이번에 가히 결혼하잖아. 그런데 예비 시댁에서 바라는 혼수는 많은데 가희가 모아둔 돈이 너무 없더라고. 돈 없어서 애 파혼시킬 수도 없고 어쩌겠어. 우선 급한 대로 내 카드를 줬는데 내 생각보다 더 많이 긁어서 그렇게 됐어. 도대체 어디에나 그렇게나 썼나 했더니 신우의 혼수 마련을 남편의 카드로 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돈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미 다른 카드로도 결제를 했고 그걸 갚느라 이 카드 결제를 못했던 것이었죠. 1,200도 아니고 다 합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저에게 상의 한마디도 없이 썼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심지어 연체까지 되었으니 더욱 화가 올라왔죠. 그렇게 큰 돈을 쓰면서 나한테 말할 생각은 안 들었어? 당연히 나하고 상의를 했어야지. 당연히 저는 화를 냈고 남편은 그런 제가 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짜증을 내더라고요. 당신이랑 상의를 했으면 가히 도와줬겠어? 절대 안 된다고 짜증을 내고 화내고 반대했겠지. 그리고 내 돈으로 내가 내 동생 돕겠다는데 당신이랑 왜 상의를 해야 해? 내가 힘들게 번 돈이야. 아무리 부부 사이여도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알아서 한다는 게 연체야? 결국 당신 힘으로 해결 안 되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할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을 몰라? 아니야.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신경 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잔소리도 하지 말라고. 이미 친 사고이고 여동생 시집 보내고자 쓴 돈이라는데 어쩌겠어요. 적당히 미안하다고 하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짜증은 내겠지만 어느 정도 도와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혼자 해결하겠다고 화까지 내는데 돕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알아서 하라며 아예 신경을 꺼버렸고 결국 제 예상대로 남편은 돈 때문에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자존심에 저에게 말은 하지 못하고 시댁에 미주알 고주알 다 알린 듯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불러갔더니 두 사람이 저를 앉혀놓고 난리를 부리더군요. 넌 어떻게 된 애가? 남편이 돈 때문에 힘들다는데 그걸 무시할 수가 있니? 우리 아들이 허튼데 돈 쓴 것도 아니고 동생 시집 보내느라 쓴 돈이라고 다 말해줬다며. 그러면 화가 좀 나더라도 적당히 하고 도와줘야 할 거 아니니? 그래요 언니. 오빠가 딴 살림 차려서 돈을 퍼다 준 것도 아니고 내 혼수 준비하고 이것저것 마련하느라 쓴 거라고요.
거기에다 지금 연체라고 하잖아요. 오빠 요즘 카드값 때문에 몰골이 많이 아니던데. 그만 뻗대고 좀 도와주라고요. 가족이 어쩜 이렇게도 똑같은지. 시도둑질은 못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미안하다는 말이 우선 아닌가요? 이렇게 화내면서 사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윽박이 아니라 부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이면 해주려는 마음도 싹 사라지죠. 그러니까 언니 말은 돈 받으려면 사고하고 부탁을 해라.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이고 내가 언니 시누이인데 하늘 같은 시댁 식구들한테 꼭 사과해 부탁까지 받아야겠어요? 돈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법인데 시댁 식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전 아무리 시댁 식구가 하늘 같아도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사람에겐 돈 못 줘요. 그러니까 그 돈 쓴 아가씨가 열심히 일해서 오빠한테 보탬이 되세요. 이런 식이면 난 절대 도울 생각 없으니까. 그 뒤로도 두 사람은 냉정하다,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원망 섞인 말을 무수하게도 늘어놓았지만 끝까지 사과와 부탁은 하지 않더군요. 더는 들을 말도 없다고 깨달은 저는 그대로 시댁을 나왔고 그 후론 사이가 아예 틀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살짝 걱정은 되더라고요. 어쨌든 시댁엔 가야 할 텐데 갈 때마다 그 시집살이를 어떻게 견뎌야 하나 하고요. 하지만 그 걱정은 시모의 호통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명절 때도 우리 집엔 오지도 마라. 네 꼴은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가족끼리 다 모여서 즐겁게 보내는 명절에 혼자 집에 있으면서 반성이나 하란 말이야. 이때 처음으로 시모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본인 생각엔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하면 제가 죄송하다고 하며 굽히고 들어올 거라 생각했지만 제 입장에선 그것보다 더 좋은 포상은 없는 지경이었으니까요. 저는 시모의 경고대로 명절에 남편만 시댁에 보내버렸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휴대전화도 꺼버렸습니다. 그리곤 그 자유가 주어진 시간 동안 아빠의 병원을 오갔어요. 당시 아빠는 병원에 입원 중이셨는데 원래 지병이었던 당뇨에다가 합병증까지 더해서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때였어요. 갑자기 손쓸 틈도 없이 심각해진 상황이라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할 정도였죠. 시댁과의 사이가 벌어진 것이 힘들긴 했지만 아빠의 병원에 오갈 땐 그 점이 또 참 좋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은 아빠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명절을 각자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본격적으로 저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오지 말라고 했다고 진짜로 안 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휴대전화는 왜 꺼놨어? 내가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 줄 알아? 당신이 전화를 몇 번이나 할 것 같아서 꺼둔 걸 정말 몰라서 물어? 그리고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거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은 나랑 우리 집이랑 화해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거야?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면 사이가 더 나빠질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예 우리 엄마랑은 영 끊고 살게?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기 전에 당신 집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부터 돌아봐. 나라고 이렇게 지내는 게 마음 편하겠어? 나도 마음 안 편해. 그런데 당신 집에서 계속 선을 넘잖아. 결국 돌아온 그날에도 저희의 감정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이 길어지진 않았어요. 감정 싸움이 절정을 치닫고 있을 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저와 남편은 싸움을 멈추고 병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끝까지 버텨주시던 아빠가 끝내 눈을 감으신 것이었어요. 눈도 뜨지 못할 만큼 울기만 하시는 엄마를 챙기느라, 손님들을 챙기느라, 또 보험사 직원분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은 돌볼 틈도 없이 장례식은 끝났고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나서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 우는 것인지 아빠가 이젠 제 곁에 없다는 것이 실감이 나서 눈물이 나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슬프고 뜨거운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보름쯤 지나자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왔고 한 달쯤 되었을 때 친정에 가보았습니다. 아빠가 있을 땐 몰랐는데 엄마 혼자 남은 집은 참 휑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낡은 것도 보이고 어두운 벽지도 마음에 걸렸고요. 그래서 저는 분위기 전환도 할 겸 친정집 리모델링을 해줄 계획을 세웠어요. 마침 아빠가 제 앞으로 남기고 가신 보험금이 있어 아빠가 엄마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해드리려고 했죠. 총 3억 정도 되는 돈이니 하고도 남을 돈이었는데 통장을 확인하니 그 3억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급하게 통장 정리를 했고 내역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시모 1억 5천, 시누이 1억 5천 딱 절반으로 나누어 사이좋게 입금을 해주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제가 정신없이 누워 지낼 때 제 노트북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두 사람에게 다 송금을 한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출근한 남편을 집으로 당장 오라고 했고 남편도 황급히 집으로 왔더라고요. 저는 그 얼굴에 쿠션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죠. 당신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 우리 아빠가 떠나면 나한테 남긴 돈이야. 그 돈을 어떻게 나도 모르게 당신 집에 다 줄 수가 있어? 당신 돈도 아니고 내 돈이잖아. 내 돈! 저는 거의 울부짖듯이 고함을 쳤습니다.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 남편은 당황스러워하며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아니 그게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그땐 당신이 너무 정신이 없어 보이기도 했고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돈 이야기 꺼내기가 그래서 말 못했어. 나도 오죽 급했으면 그랬겠어. 가희 남편은 회사에서 잘려서 손가락 빨고 살게 생겼다고 울면서 사업할 돈 좀 달라고 하지. 엄마는 집이 너무 오래됐다고 우는 소리 하지. 나도 힘들었다고. 줄줄이 변명을 늘어놓는 와중에도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다는 감정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 점이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딴 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애초에 그 일을 내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이야. 몰라? 그리고 당신 식구들도 그래. 우리 아빠 보험금이 있단 건 어떻게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돈을 달라는 건데?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 알았다고 해도 그 돈으로 자기 배나 채우겠다는 게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해? 당신 식구가 아니라 우리 식구야.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힘들면 돈 있는 사람이 도울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화낼 일이야? 물론 내가 상의도 없이 쓴 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이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지. 그 순간 모든 것이 폭발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깨끗이 닦아내고 남편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이혼해. 돈은 소송으로 다 받아내기 전에 다 돌려놔. 한 푼도 빼지 말고 다. 제 입에선 결국 이혼이란 단어가 나왔고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던 남편은 이혼이란 말까지 나올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지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꼴이 보기도 싫어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시모부터 시누이까지 집으로 왔더라고요. 시모는 소파에 시누이와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갑자기 당신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온 걸 알고 나니까 내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도 그렇고 내 동생도 그렇고 돈 때문에 고생 많이 한 거. 그래서 당신 돈이라는 것도 있고 가장 노릇 오빠 노릇이 하고 싶었어. 언니, 나도 정말 미안해요. 아무리 남편이 힘들다고 돈 필요하다고 해도 그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다 갚을게요. 조만간 남편 회사에 큰 계약건이 있는데 그 계약만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돈이 생겨요.
1억 5천 다는 아니더라도 절반 이상은 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나머지도 다 줄 수 있다고요. 각서라도 쓸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두 자식이 눈물 콧물 빼며 저에게 용서를 구하자 시모도 나와서 저에게 사과를 해오더군요. 예, 나도 미안하다. 다 늙은 게 어디에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돈을 받아서는. 내가 정말 미안해. 나도 그 돈 조만간 다시 돌려주마. 일단 계약을 해버려서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일단 이사하고 등기까지 마치면 그 집으로 대출받아서 다 돌려줄 테니 우리 아들이랑 우리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워낙 뻔뻔했던 인간들이었던 터라 이번에도 사과 없이 끝까지 큰 소리를 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릎까지 꿇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눈물까지 펑펑 흘리며 다 갚겠다는 말엔 흔들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워낙 당했던 것이 있으니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세 사람 모두에게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돈은 무조건 다 갚을 것, 그리고 다신 이런 일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각서요. 사과를 받았고 각서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다 풀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볼 때마다 아빠 돈을 써버린 것에 대한 화가 불쑥불쑥 올라왔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달래주고 끝까지 사과를 해주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장인어른이 어떤 존재인지 뻔히 알면서 장인어른이 마지막까지 당신 생각하면서 남긴 돈에 손을 댔으니 당신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이번에 큰 잘못한 만큼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남편은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에 마음을 다시 되돌려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날 무렵이었어요. 외출을 하려는데 구두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문득 예전에 남편 트렁크에 뒀던 기억이 났고 자는 남편을 깨우는 대신 차 열쇠만 챙겨 남편의 차로 갔습니다. 구두를 찾기 위해 트렁크를 열었는데 아니 글쎄 트렁크 한가득 명품 쇼핑백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아빠 보험금 일이 있고 난 후 월급은 고스란히 저에게로 다 입금되고 용돈을 다 쓰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런 것들을 다 사모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직도 한 푼도 갚지 않은 보험금이 떠올랐어요. 저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고 아직도 꿈나라에 빠진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남편과 시모, 시누이까지 저를 호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남편의 휴대전화엔 3사람의 단체방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눈 3사람의 대화가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일단 무릎 꿇고 눈물부터 흘리라고. 그리고 무조건 다 갚는다고 미안하다고 빌면 집사람이 용서해 줄 거라고 말이야. 나는 그동안 언니가 워낙 독하게 굴어서 빈다고 해도 소용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부부가 괜히 부부가 아닌가 봐. 딱 오빠처럼 된 거 보니? 걔가 혼자 똑똑한 척은 다 해도 멍청하다니까. 그런데 각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일단 쓰라고 해서 쓰긴 썼는데 진짜 다 갚아야 하는 거야? 이 엄마 이 나이에 대출까지 내서 돈이나 갚아 나가야 하는 거냐고.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 돈을 안 줬지. 일단 이렇게 고비 넘기고 만날 때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집사람 마음이나 풀어줘. 그리고 그 각서는 내가 상황 보고 없애버릴게. 돈은 알아서 변명거리 생각해서 잘 밀어봐. 미룰 때마다 눈물 흘려주고 진짜 미안하다고 하면서 불쌍한 척하는 거 잊지 말고. 3사람은 애초에 저에게 미안하다는 감정을 느낀 적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안해하기는커녕 저를 속이고 그 돈을 돌려주지 않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거기까지만 해도 피가 거꾸로 치솟는 기분인데 남편이 기어코 저를 분노하게 만드는 말까지 했더라고요. 우리 집 힘들 때 딱 맞춰서 잘 돌아가 주셨네.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은 그 말에 신나서 맞장구를 치고 있었죠.
그러게나 말이다. 병원에 누워서 병원비 내놓으라고 하면 어쩌나 참도 안 왔는데 저렇게 보험금을 딸한테 남기고 갈 줄 누가 알았겠어? 덕분에 요즘 엄마 너무 행복해. 나도 요즘 너무 좋아. 타이밍 딱 맞춰서 가준 덕에 요즘 나 우리 집에서나 시댁에서 큰소리치고 살잖아. 시댁에 가면 나 누워만 있어. 밥상도 그 악마 같던 시어머니가 다 챙겨준다니까? 이래서 돈이 최고다 하는가 봐.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시모와 시누이까지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죠. 저는 배신감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으며 모든 대화를 제 휴대전화로 옮겼습니다. 각서도 남편이 없애기 전에 미리 챙겼고요.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난 날 시댁에 세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시댁에 들어섰고 설명에 앞서 내용 증명, 가처분 결정문, 압류 예고장 등을 건네주었죠. 이혼 서류까지도요. 서류를 내밀자 집문서라도 주나 싶어 화색이 돌던 얼굴은 어느새 사색이 되더군요. 시모는 아예 다리에 힘까지 풀려버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세 사람을 차례차례 한 번씩 봐주며 준비한 말을 했어요. 내용 봤으면 어떤 내용일지 잘 알 테고 거기 적힌 것처럼 돈 다 내놓으세요. 위자료 청구까지 할 거니 돈은 될 수 있는 한 많이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당신도 이혼 준비해. 이젠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이혼할 거니까.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과 시누이는 그날처럼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처럼 눈물을 흘렸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보단 좀 더 간절하단 것이었죠. 언니, 이제 와서 그 투자금 빼간다고 하면 나 진짜 그 집에서 인간 취급 못 받아요. 아니, 쫓겨날 거라고요. 그동안 내가 그 돈 믿고 큰소리 친 게 얼만데 이제 와서 그 돈을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그건 네 사정이고 난 네 사정까지 봐줄 만큼 착한 마음이 남아있지 않아서 말이야. 정 없다고 우기면 법으로 해서 다 받아낼 테니까 서로 험한 꼴 보기 전에 고스란히 다 가지고 와. 알겠어?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귀 먹었니? 나 네 오빠랑 이혼할 거라니까? 그러면 남보다 못한 사이 되는 거야. 남보다 못한 사이에 돈거래는 하는 게 아니지 않니? 시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꿇고 앉았던 다리를 풀어 철썩 않더군요. 망연자실한 그 표정이 참 보기 좋았죠. 엄마와 동생이 나란히 주저앉아 울기만 하는 그 상황에서 드디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울고불고하며 빌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진짜 이번엔 무슨 일 있어도 그 돈 다 받아서 줄게. 그러니까 이러지 말자. 당신 화난 거 잘 알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당신한테 남는 게 뭐 있어? 남는 거 많지. 너랑 이 집안 망하는 거, 그리고 네 인생 망하는 거. 그 모습을 보면서 통쾌해지는 내 마음. 이 정도면 돈 써서 변호사 선임하고 시간 써서 소송할 값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난 너랑 네 집안에 복수만 할 수 있다면 뭐든 다 할 생각이니까 용서 같은 거 구할 생각은 하지도 마. 저는 더욱더 냉정하게 제 심정을 말했고 남편은 손이 발이 되게 빌며 애원까지 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이번에 진심으로 당신한테 용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나 좀 용서해줘. 나한테 딱 한 번만 기회를 더 주면 내가 정말 잘할게.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게. 한때는 그렇게나 바라던 진심 어린 사과였는데 그땐 그 꼴이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남편의 두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역겹기도 했고요. 용서도 타이밍이 있는 건데 너는 진심으로 용서를 빌 타이밍이 지나도 한참 지났어. 이젠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사과가 아니라 이혼이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혼할 생각이나 해. 앞으로 할 말 있으면 여기 계신 변호사분 통해서 하고. 저는 끝까지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 세 사람을 뿌리치고 시댁에서 나왔고 그 후 소송은 시작되었습니다.
소송 시작만 했을 뿐인데 남편과 시댁은 빠르게 무너지더라고요. 우선 시모는 아빠 돈을 보탠 돈으로 산 집은 몇 달 살아보지도 못하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며 팔게 되었습니다. 팔고 남은 돈으로 위자료 주고 아빠 돈을 갖고 나니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더 좋은 집을 욕심내던 시모는 결국 예전에 살던 곳보다 더 후진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시모 친구들에게 소문이 다 나며 망신살이 제대로 뻗쳤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 덕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됐다고 자랑하더니 사실은 사돈 보험금을 빼돌린 것이었고 결국 저 모양 저 꼴이 됐다고요. 그리고 시누이도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아빠 돈으로 남편 사업자금을 주며 큰 소리를 제대로 친 모양이더라고요. 하늘 아래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집에서도 큰 소리치며 살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시댁에 가서도 대장놀이를 제대로 즐겼다고요. 하지만 결국 어떤 식으로 돈을 가지고 왔는지 다 밝혀지고 그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하니 그전보다 더 심한 무시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간 보였던 문제가 되어 이혼 이야기까지 나온다고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제대로 돌아온 것이었죠. 그리고 남편 또한 제가 말한 대로 망하기 시작했어요. 그간 아빠 돈만 믿고 카드를 많이도 긁었더라고요.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순 없으니 카드를 쓰면 시모가 조금 챙겨뒀던 돈을 남편에게 주는 식으로 결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돈이 모두 사라졌으니 그간 쓴 모든 것이 빚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 계속 갚아나가면 되는 문제였지만 워낙 쓴 돈이 많아 연체가 되었고 회사로 사람들까지 찾아와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결국 회사도 퇴사하게 되었고요. 이처럼 세 사람은 보기 좋게 무너졌고 수중에 남은 것은 하나 없고 망신만이 남았을 무렵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돈은 당연히 다 돌려받았고 위자료에 결혼할 때 함께 마련했던 아파트까지 처분해 재산분할로 제 몫은 제대로 챙겼죠. 그렇게 이혼 판결이 났고 변호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법원을 나오는데 전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사연에서 익히 접했던 찌질했던 다른 전 남편들처럼 불쌍한 척하며 저를 붙잡으려고 저러나 그러면 정강이를 세게 차줘야지 했는데 저의 전 남편은 다른 사연에 등장하는 다른 전 남편들보다 훨씬 더 낯짝이 두껍더라고요. 불쌍한 표정까지는 같았어요. 그 불쌍한 표정으로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다가온 전 남편은 저에게 통지서를 보여주더라고요. 카드 연체 통지서였는데 그 금액이 2천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걸 왜 나한테 주는데? 너 이렇게 힘드니 측은지심이라도 느껴주길 바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 미안한데 이 돈이라도 좀 갚아주면 안 될까? 나한테도 그렇고 우리 엄마 내 동생한테까지 위자료 많이 받았잖아. 그것만 해도 5천만 원은 될 텐데 이것만 좀 갚아주면 나도 살 길이 보일 것 같아서. 기가 막혔습니다. 20만 원, 아니 2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도 그 낯짝에 침을 뱉고 싶은 심정인데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달래도 아니고 그냥 달라니요. 인생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이혼까지 당하더니 미쳐도 단단히 미쳐버린 것이 분명했죠. 모든 것이 다 황당하고 다 화나는 와중에 가장 많이 화가 났던 건 제가 도와줄 거라 확신하고 있는 전 남편의 표정이었어요. 도대체 저를 얼마나 호구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이 건네준 통지서를 확 찢어 그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곤 냉정한 표정으로 똑똑히 말해주었죠. 내가 아직도 네 호구로 보이니? 난 이제 너란 인간한테 1,000원도 아까운 사람이야. 네가 빚쟁이들 몰래 숨겨놓은 네 주머니 1,000원짜리 한 장도 싹 빼앗고 싶은 심정이라고. 그런 나한테 2천만 원? 그걸 내가 너한테 줄 것 같니? 당신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사람 한 명 살리는 셈 치고 좀 도와달라는 거야.
그래도 우리 한땐 사랑했던 사이고 내가 그래도 당신 전 남편이잖아. 미워도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아예 폭삭 망하면 당신 마음이라도 편하겠어? 전 남편은 혼자 드라마 한 편을 쓰고 있더라고요. 사랑하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어 헤어지는 멜로드라마 말이에요. 저에게 있어 전 남편과의 장르는 스릴러 복수극인데 말입니다. 저는 저에게 애원하느라 저를 붙잡은 전 남편의 팔을 뿌리쳤어요. 그리곤 손을 치켜들고 뺨을 날려버렸죠. 이젠 알겠지? 이게 지금 내가 당신을 생각하는 분노야. 아니 그 분노에 10분의 1도 표현 안 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돈 이야기 꺼낼 생각은 하지도 마. 내가 당신한테 줄 게 있다면 그건 돈이 아니라 분노뿐이니까. 저에게 맞기까지 한 전 남편은 충격에 빠진 듯 잠시 멍하니 저를 보더라고요. 하지만 제 말이 분노 버튼이라도 된 듯 표정이 싹 바뀌어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왕 받을 분노 좀 더 키워보지 뭐. 방금 나 때렸지? 법원 앞이니까 CCTV 다 있을 거고 나 그걸로 당신 고소할 거야. 합의는 없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내 인생 다 망했는데 당신만 잘 먹고 잘 살게 할 생각? 나 추워도 없어. 알아? 저를 협박하는 그 표정이 얼마나 비열한지 인간이 갈 때까지 가면 이런 모습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겁을 먹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저도 갈 때까지 갔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도 막무가내로 나가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어느새 어깨 당당하게 펴고 제 앞에 선 전 남편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간 저는 당당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소? 고소까지 할 게 뭐 있어. 그냥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기다려. 내가 할 테니까.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고 112를 누르며 다시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너도 알지? 네가 먼저 나한테 다가왔고 네가 먼저 나 붙잡는다고 나한테 손댄 거. CCTV가 있다고 해도 우리 대화까지 다 녹음됐을 리는 없고 경찰서에 가서 네가 먼저 돈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고 하면 그만이야. 나는 협박에 벗어나려고 쳤다고 하면 되고. 그걸 누가 믿을 것 같아? 어쨌든 나는 그냥 살짝 붙잡았을 뿐이고 너는 날 때렸다 이거야. 믿을지 안 믿을지는 끝까지 가보면 알겠지. 참고로 난 또 변호사 선임하고 내가 이길 때까지 시간도 투자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마음 단단히 먹는 게 좋을걸? 전 남편은 아주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표정에 더는 확신이란 없다는 점이 얼마나 통쾌했나 모릅니다. 저는 전 남편을 향해 조서 한번 날려준 후 통화 버튼을 눌렀고 신호음을 울리는 것을 들은 전 남편은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더라고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독한 것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말이에요. 그렇게 저에게서 도망친 전 남편은 도저히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는지 잠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채까지 쓴 것인지 전 남편이 연락이 닿지 않자 전시모를 찾아간 것은 물론 전 시누이까지 찾아가서 난동을 피웠고 아슬아슬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전 시누이는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후 두 사람에게서 나란히 원망 가득한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 독한 것. 너 하나 때문에 몇 사람 인생이 망했는 줄이나 알아? 우리 아들 당장 찾아내. 그리고 우리 인생도 다 보상해내. 내 아들은 잠적하고 내 딸은 이혼당하고 나는 이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게 된 거 보상하란 말이야. 보상할 때까지 연락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야, 너 때문에 나 결국에 이혼당했어. 그까지 돈이 뭐라고 사람 인생 이렇게 망쳐라. 이런 식으로 사람 구렁텅이에 몰아넣으니까 좋아? 너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물엔 피눈물 나는 거 잘 알고 있지? 몰랐다면 이제부터 알게 해줄 테니까 기대하는 게 좋을 거야. 이혼당해서 요즘 내가 좀 한가하거든. 참 반성이란 없는 인간들인 것 같더라고요. 끝까지 저만 원망하는 걸 보아하면 말이에요. 그래서 전 그 인간들에게 참회의 기회를 제대로 다시 한번 주기 위해 제가 나서는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해버렸어요. 위자료로 받은 돈도 있으니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합의는 없다며 제대로 고생을 시키고자 했지만
언제까지나 그 인간들과의 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 각서를 받고 합의를 해주었고 그 후 그 인간들에게서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를 또다시 건드렸다간 정말 인생 종치겠다 깨달은 것이었죠. 그렇게 끝까지 저를 못살게 굴던 인간 말종들에게 참교육시켜주느라 1년 그 이후 제 생활로 돌아와 안정을 되찾기까지 2년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시간이 흐른 만큼 지금은 많이 무뎌졌고 이젠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저는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엄마 집을 고치는 대신 돈을 더 들여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을 사 그곳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그만두고 현재는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엄마가 예전에 꽃집을 하셨었는데 집에만 계시는 것이 적적해 보여 꽃집을 열게 되었죠. 엄마를 생각해서 연 가게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요즘에 참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꽃다발을 만드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는데 그 반응들이 좋아 엄마가 참 행복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끔 꽃꽂이 클래스를 열기도 하는데요. 여러 사람을 만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즐거워 여러모로 꽃집은 저희에게 있어 좋은 곳이란 걸 다시금 깨닫곤 한답니다. 이렇게 주말할 거 없이 바쁘게 지내던 저희 모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쉬기로 했는데요. 그때가 아빠의 기일이라 아빠를 보러 간 김에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날짜가 다가올수록 짙어지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에 벌써부터 눈물이 차오르는데요. 울지 않고 밝게 웃는 모습만 보여주고 오고 싶어 거울을 보며 연습까지 하는데도 그게 참 마음처럼 되지 않네요. 우는 모습을 보며 아빠도 마음이 좋지 않으시겠지만 평소엔 많이 웃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싶네요. 이혼 확정 판결을 받고 친정에 돌아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제가 잘 해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것 같아요. 복수를 제대로 하고 이혼까지 무사히 해냈다고 해서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도 아닌데 계속 무기력하기만 하더라고요. 목표를 잃은 것처럼요. 바로 그때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밝게 웃으시며 저만 바라보고 있는 아빠와 그런 아빠에게 기대 아름답게 웃고 있는 엄마,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세상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어린 모습의 저까지. 그 모습을 보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저렇게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야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는 아빠도 저렇게 웃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엄마와 함께 힘을 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처럼만 앞으로도 잘 지내보려고요.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감사합니다.